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때 한국을 우습게 보던 그 일본이 말이죠. 한국의 글로벌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일본도 자연스레 한국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피셔예요. 35살이고 큰 회사들에게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교육 자료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고 달력에는 고객 미팅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벽에는 프랑스어와 영어 자격증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 직업의 도구였죠. 그리고 창가에는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커피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유럽의 비즈니스맨들에게 더 나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상이었죠.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라고 중얼거리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모습을 확인했죠. 금발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비즈니스 옷은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저는 정확히 제가 보이는 그대로였어요. 성공한 언어 컨설턴트. 출근길에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한국으로 향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인데도 강한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만 있고 영혼은 없는 곳, 속도만 있고 마음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균형이 없어. 난 절대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했죠.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동료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제가 여기서 좋은 평판을 쌓았으니까요. 오늘은 독일 자동차 회사와의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잘하는 일이었죠. 유럽인들에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로부터 또다시 거절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이번 달에만 3번째였어요.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오고 있었죠. 아시아 시장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속에서 답답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지원서들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제 경력 증명서, 워크숍 영상, 과거 교육 사례들까지.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유럽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죠. 예상보다 거절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쩌면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은 정말 저에게 맞지 않는 곳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호주 출신 대학 친구 마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도쿄는 어때?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거기도 유럽인 언어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번 시도해봐. 일본은 전에 고려해본 적이 없었어요. 옆으로 한 발짝 비켜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더 생각해볼수록 이치에 맞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일본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에서 경험을 쌓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도쿄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빠른 응답이 왔어요. 그들은 제 경험을 마음에 들어 했죠. 서류 심사는 쉽게 통과했고 비자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프랑크푸르트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서 있었어요. 짐은 다 쌓여 있었고 화분들은 친구들에게 갔고 가구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필요한 모든 것이 2개의 큰 여행 가방과 기내용 가방에 담겨 있었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나를 데려가는 동안 익숙한 거리들이 뒤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은 길었어요. 비행은 길었어요. 자려고 노력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대신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읽고 기본적인 일본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저에게 맞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여전했죠. 마침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표지판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안내방송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모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편안한 독일 생활을 벗어나 한 발짝 내디딘 거죠. 입국 심사를 향해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됐든 안 됐든 해보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환영해, 아시아, 엠마가 왔어. 도쿄에서의 첫 출근 날,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무실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죠. 반짝이는 유리창이 분주한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로비는 너무나 깨끗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10층은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팀, 7층은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부, 그리고 4층은 한국어와 아시아 언어 교육부였죠. 제가 가르칠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새 사무실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제 책상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죠. 엠마 피셔, 언어 컨설턴트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있었는데 건물들이 저 멀리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어로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중요한 대화를 연습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잘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느껴졌죠. 밤에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로 반짝이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독일에서 하던 일을 그냥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죠. 너무 경쟁적이야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삶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마치 독일에서부터 함께 온 오랜 친구들처럼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주쯤 되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4층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매일 한국어 교실은 완전히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 복도에 서 있었죠. 벽에 기대어 서서 노트를 들고 서로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제 영어 수업은 가끔 빈자리가 있었죠. 어떤 날은 학생이 많았지만 어떤 날은 몇 명 안 되기도 했어요. 이런 패턴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오후 호기심이 저를 4층으로 이끌었어요. 한국어 교육부 문을 살짝 두드렸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입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새 선생님 엠마 씨시죠?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네, 대답했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한국어 수업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사토 씨는 저를 교무실로 초대하며 녹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방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죠.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교과서가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일본의 큰 회사들이 한국 지사와 더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사토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기를 원하죠. 삼성, LG,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채용할 때 한국어 실력을 봐요. 그래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왜 그냥 영어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 주 후반에 복도에서 제 학생 중 하나인 타나카 씨를 만났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엠마 선생님. 영어 수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서울 사무실로 발령받을 수도 있어서요. 대신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가 정말 당신 직업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타나카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회사들과의 프로젝트에서는 최소 토픽 4급 수준의 한국어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배운 것들로 계속 맴돌고 있었죠. 한국어는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배우는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되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 의견을 너무 오랫동안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국어 교실을 지나갔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믿고 있었죠. 영어 수업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내 안에 뭔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 세계관이 너무 좁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사토 씨와 타나카 씨는 예상치 못한 안내자가 되어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완전히 생각을 바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도 있었죠. 2주 후 저는 다른 모든 언어 선생님들과 함께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기별 성과 보고의 시간이었죠. 방 안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각 부서의 성과가 어떤지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매니저가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뒤로는 화려한 차트가 보이는 큰 화면이 있었어요. 그가 숫자를 발표하기 시작하자 저는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은 작년에 비해 10% 감소했습니다. 그가 아래로 기울어진 빨간 선을 가리키며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로켓처럼 위로 치솟는 파란 선이 있는 다른 차트로 넘어갔어요. 한국어 교육은 80%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에 속삭임이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영어 교사 동료들을 둘러봤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흥미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죠. 매니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4층 한국어 교육부는 주말 수업을 개설하고 3명의 새로운 한국어 교사를 채용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7층 영어팀은 2명의 강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주변의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죠. 이건 단지 문화 차이나 한국에 대한 제 의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사무실에 다른 느낌이 감돌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친근한 분위기가 더 절박한 뭔가로 바뀌어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동료 소피아는 늦은 저녁까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히로시는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평소에 차분했던 마리아조차 매시간 등록 인원을 확인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주말 내내 작은 도쿄 아파트에 머물며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상호작용하는 연습, 실제 상황 시나리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만들었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잠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해고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다른 부서로 이동될 수도 있다고 했죠. 제 동료 2명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들은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쁜 척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들이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살아남았지만 대체 무슨 대가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상사가 아시아 언어 교육 트렌드라는 세미나 전단지를 건네주었어요. 일본 교육청과 몇몇 민간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였죠. 그녀는 이것이 우리 업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세미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즈니스맨, 교사들, 교육 관계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죠. 발표자는 안경을 쓴 진지한 여성이었는데 데이터가 가득한 슬라이드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슬라이드가 방안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수가 불과 3년 만에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아픈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이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다른 발표자는 이것을 문화적, 경제적 힘을 통한 조용한 반격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무기도, 전쟁도 필요 없이 단지 문화, 기술, 언어의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근처에 앉았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는 큰 일본 회사의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죠. 우리 회사는 내년 해외 프로젝트에서 한국어 구사자에게 우선권을 줄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영어만 아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한국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의 혁신 속도는 정말 놀랐거든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쿄는 밤에 정말 아름다웠죠. 네온 사인과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광경은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어요.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부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믿음을 고수해왔죠. 기술과 트렌드에만 집중하고 한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문화를 무시했던 거예요. 기차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자신감 넘치던 언어 컨설턴트는 이제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죠. 그 자리에는 혼란스럽고 갈림길에 선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을 그만두면 어떨까?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저 살아남는 대신 완전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차가 제 역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죠. 직접 제 눈으로 보기로 했어요. 모두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동시에 두렵게도 설레게도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세상이 나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오래된 생각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죠. 기차에서 내리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는 예전의 제가 있었고 앞에는 새로운 누군가, 제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지 며칠 후 저는 작은 도쿄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저녁 불빛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검색창에 서울행 항공편이라고 치고 있었어요. 엔터 키를 누르자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큰일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행동에 옮기는 기분이었죠.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저녁 비행기, 한때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곳에 가는 방법이 이렇게 많았네요. 다음 달 아침 비행기를 클릭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았죠. 다음으로는 서울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정말 많았죠. 대학 프로그램, 사설학원, 온라인 코스, 개인 교습 옵션도 있었어요. 초보자에게 좋아 보이는 몇 개를 북마크해뒀어요. 마우스가 유튜브 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사는 게 어떨지 궁금했죠. 검색창에 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치자 수천 개의 동영상이 나타났어요. 1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청년이 만든 동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고 분주한 서울거리를 걸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른 혁신과 따뜻한 인간미가 나란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첨단 건물들과 아늑한 전통시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첨단 건물들과 아늑한 전통시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곳에 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의 문이 저에게 열렸어요.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서울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 오래된 궁궐과 새로운 고층 빌딩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음식으로 가득한 분주한 시장들. 아침에는 일터로 바쁘게 달려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 사무실을 가득 채울 과로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대신 에너지, 커뮤니티, 그리고 전통과 혁신의 균형이 잘 맞아 보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상사에게 제 결정을 알려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휴직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유럽 언어 전문가잖아요. 그의 얼굴에 혼란이 역력했죠. 최대한 설명했어요. 제가 발견한 트렌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의 저를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했죠. 그는 별로 확신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6개월 동안 제 자리를 비워두기로 동의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 년 동안 그저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길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한 것 같았죠. 다음 몇 주는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사고 휴대폰에 언어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렌트할 아파트도 찾았죠.
외국인들에게 추천된다는 홍대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도쿄 아파트 짐을 싸면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결정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정장과 격식 있는 옷들을 접으면서 서울에서 이것들이 필요할지 궁금했죠. 처음에는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 될 시간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용한 순간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늦은 밤에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죠. 실패하면 어쩌지? 한국어 배우기가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직장과 편안한 생활을 떠나는 게 끔찍한 실수면 어쩌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첫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는 낯선 새로운 소리가 혀에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알파벳은 글자라기보다 예쁜 작은 그림처럼 보였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덜 낯설어졌어요. 때로는 회의 중에 무의식적으로 한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문 옆에 있는 여행 가방들을 제외하고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도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꺼이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체크인하고 있었어요. 여정은 짧았죠. 겨우 이 시간 조금 넘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도쿄가 작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착륙할 때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죠. 승무원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차례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제 귀에 거칠게 들리지 않고 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동안 한국어 회화책을 펴고 조용히 연습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채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친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롭게 보였죠. 착륙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쿄를 거쳐 서울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여정도요.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이 나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아시아에 도착했었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짐을 모으고 일어나 출구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의 공기를 마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바로 설렘이었죠. 두려움도 의심도 아닌 이곳에서 뭔가 멋진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여행자들을 여러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권과 비자를 준비한 채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여권에 도장을 찍은 후 입국 심사관이 말했어요. 그의 간단한 말이 마치 새로운 장의 시작처럼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아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 여정의 진정한 교훈을 깨닫고 있었어요.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장벽은 오직 제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죠. 제가 두려워했던 차이점들이 이제는 제가 탐구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한때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몇 달 전에 프랑크푸르트를 떠났던 그 엠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기사님께 새 아파트 주소를 보여줬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새로운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울. 저는 속삭이고 있었어요. 택시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저를 새로운 시작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언어가 이제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물이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